I got the cash in the bag. 중국 서안. 중국 섬서성의 성도이자 인구 약 1295만 명이 살고 있는 곳으로 최근 급격한 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상 13개 왕조가 서안을 수도로 삼아 많은 유물과 건축물이 남아있는 역사 도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서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0년 10월 20일 밤 11시 서안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젊은 여자가 길에 쓰러져 있어요. 피도 흘리고 있고 옆에 오토바이가 부서져 있는 걸 보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꼼짝도 안 해요. 빨리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여성의 상태를 살핍니다. 여성이 쓰러진 곳 주변은 여자가 흘린 피로 흥건했습니다. 여성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길 옆에는 오토바이가 부서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생긴 스키드 마크가 있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일 거로 추측합니다.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차로 치고 도망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리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몸에서 차에 부딪혀 생긴 상처 말고도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 생긴 상처 8곳을 발견합니다. 피해자 상태와 사건 현장으로 보아 범인은 여성을 차로 친 후 흉기를 이용해 찌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원한에 의한 범행일까요? 경찰은 여성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발견합니다. 피해 여성의 이름은 장묘, 1984년 9월 9일 출생, 당시 나이 26세. 그녀는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촌 오빠가 운영하는 마라탕 가게에서 일하고 있죠. 2010년 10월 21일 새벽 3시 소식을 들은 장묘의 아버지 장평성과 사촌 오빠가 사건 현장으로 옵니다. 그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숨진 장묘를 보자 울부짖습니다. 날이 밝자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벌이는 한편 목격자를 수소문합니다. 장묘의 인간관계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집과 일터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장묘는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따로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없어 보였죠. 가족끼리도 별다른 불화 없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장묘의 부모는 농부입니다. 장묘는 집안의 첫째로 아래로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농사일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장묘의 아버지 장평선은 농사일이 없는 날에는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1998년 장묘가 14살이던 해 3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장평선이 또랑에 빠져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는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죠. 이때 병원비로만 2만 위안을 쓰게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의 병원비까지 아버지 장평선의 사고로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착한 장묘는 장녀로서 자신이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고기를 팔고 노상에서 과일을 파는 등 어린 나이에 하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다 합니다. 2004년 20살이 된 장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친구와 함께 북경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물가가 비싼 북경에서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다시 고향 서안으로 돌아옵니다. 2006년 설 연휴 장묘는 지인의 소개로 같은 고향 사람인 왕휘를 알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 장묘는 그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2007년 23살이 된 장묘는 왕휘와 결혼합니다. 왕휘의 집도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합니다. 2008년 6월 장묘와 왕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장묘와 왕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합니다. 일은 고되고 생활은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장묘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2010년 26살이 된 장묘는 사촌 오빠의 마라탕 가게에서 일합니다. 한 달에 700위안밖에 되지 않는 적은 월급을 받았지만 장묘는 사촌 오빠 가게에서 기술을 배워 훗날 자기도 마라탕 가게를 차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장묘는 사촌 오빠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잠시 가게에서 가까운 친정에서 생활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죠. 사건 당일 밤 역시 장면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가게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부검 결과 장면은 대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즉,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차로 장묘를 치고 게다가 흉기로 찌르기까지 하는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사건이 인적이 드문 밤늦은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오후 교통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이 중요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사건 당일 비슷한 시간대에 장묘가 발견된 사건 현장에서 불과 약 1.5km 떨어진 한림로에서 다른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지나던 두 명의 행인을 덮친 겁니다. 가해 남성은 차에서 내려 차에 치여 쓰러진 두 사람의 상태를 살피더니 바로 몸을 돌려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단 씨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단 씨는 다친 두 명 중 한 명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가해 차량을 자신의 차로 추격해 가해 차량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경미했죠. 얼마 후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해 남성의 부모는 남성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의 눈에 심각하게 파손된 가해 차량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피해자 두 명의 부상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은 헤드라이트가 부서져 있었고 차량 군데군데에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큰 충격을 받은 듯 우측 범퍼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차량 상태가 좀 심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세게 들이받은 건데 경찰의 머릿속에 장묘 사건이 불현듯 스쳐 지나갑니다. 이 사건과 장묘 사건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2010년 10월 22일 오후 2시 경찰은 어젯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을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남성의 이름은 약가신. 약가신은 자기는 장묘 사건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경찰은 약가신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 경찰은 40곳이 넘는 자동차 정비소를 돌아다니며 500대 이상의 차량을 조사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단서에 따라 치정이나 강도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주요 용의자로 한림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약가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량을 꼼꼼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차량 조수석 매트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2010년 10월 23일 오전 9시 약가신이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장묘를 죽였어요. 경찰의 예상대로 범인은 약가신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약가신이 자수를 한 것입니다. 약가신, 1989년 11월 7일 출생, 당시 나이 21세. 그는 서안에서 태어나 쭉 서안에서 자랐습니다. 약가신은 부유한 가정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약가신의 아버지 약경위는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군수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머니 단소아는 방위산업체에서 물류창고를 담당하다 2009년에 퇴직합니다. 군수 관련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중국 사회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약가신 집안의 재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약가신은 서안대학교 음대에 들어갑니다. 친구들 말에 따르면 약가신은 조용하고 말이 없어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약경위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누구보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약가신이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손찌검을 하고 며칠씩 방에 가두는 등 무척 엄격하게 아들 약가신을 훈육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약경위의 교육 방식 탓에 약가신은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랍니다. 어머니 단소와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그녀는 약가신의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내가 실수로 사람 2명을 치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남편 약경유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 약가신과 함께 교통사고로 당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약가신은 자기가 장묘를 죽였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숨깁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2010년 10월 23일 아침, 약가신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어머니 단소와에게 말합니다. 엄마, 사실 장묘라는 여자도 내가 죽였어. 그는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말을 다 들은 단소와는 남편 약경유와 상의 끝에 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就是他装死的人，你知道吧？我大脑就简直就天要塌下来了一样。我第一时间我说那咱赶紧得去给叫他家里去投案自首嘛。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약가신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러면 약가신의 진술에 따라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저녁, 약가신은 여자친구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밤 11시가 되고 약가신은 몇 개월 전 부모가 선물로 사준 차를 타고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줍니다.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을 바꿔버려 약가신은 음악을 크게 틀고 신나게 달립니다. 주위는 어두컴컴하고 길에는 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약가신은 노래를 바꾸기 위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차에 뭔가 묵직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놀란 약가신은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웁니다. 약가신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핍니다. 약 10m 떨어진 곳에 한 여성이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약가신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성의 상태를 살핍니다. 여성은 크게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성을 본 약가신은 생각합니다. 딱 봐도 없어 보이네. 아주 끈질기게 치료비랑 보상금을 요구하겠지? 아빤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노발대발 난리난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가신은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차로 돌아가 가방에서 23cm 길이의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미친듯이 장묘를 향해 휘두릅니다. 가슴, 등, 심장이 찔린 장묘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맙니다. 장묘가 죽은 걸 확인한 약가신은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약가신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미친듯이 달립니다. 그러다 길을 가던 행인 2명을 차로 칩니다.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약가신은 행인들의 상태를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단씨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빠르게 쫓아 도망가는 약가신을 붙잡습니다. 잠시 후 단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약가신은 약식 조사를 받은 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온 그의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3일 후 2010년 10월 23일, 경찰 수사가 점차 조여오자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약가신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합니다. 여기까지가 약가신의 진술 내용입니다. 부검이가 작성한 감정서에 따르면 장묘는 교통사고로 왼쪽 대퇴골 골절과 오른쪽 어깨가 탈구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약가신이 설사 다친 그녀를 두고 도망을 쳤다 해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돼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가신은 그릇된 사고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장묘를 죽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약가신과 장묘는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아니, 학생이 대체 칼은 왜 가지고 다니는 거죠? 약가신이 대답합니다. 도시 외곽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꼭 칼을 들고 다녀야죠. 이어 경찰이 묻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그냥 도망갔었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꼭 죽일 필요는 없었잖아요. 경찰의 말에 약가신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합니다. 농촌 사람들 알잖아요. 돈도 없고 무식하고 그런 가난뱅이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 별별 핑계를 다 대가며 나한테 돈을 뜯어냈겠죠? 그 여자랑 그 여자 가족들이 얼마나 나랑 부모님을 괴롭혔겠어요. 아유, 안 봐도 뻔해요. 해당 소식이 언론에 의해 중국 전역에 보도되자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냐며 많은 중국인이 분노합니다. 사람들은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며 사법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장묘의 남편 왕희 역시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어린 아들을 안고 약가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약가신의 부모 약경이와 단서화가 장묘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며칠 전 그들은 사람을 시켜 장묘의 장례비로 쓰라며 15,000위안을 장묘의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장묘의 가족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보내는 약가신의 부모가 괘씸했습니다. 이번에는 약가신의 부모가 직접 장묘의 가족을 찾아가 3만 위안을 건네며 아들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 장묘의 가족은 며칠 전 그들이 사람을 통해 보내온 15,000위안까지 돌려주며 약가신의 부모를 쫓아냅니다. 2011년 4월 22일 오전 서안시 중구빈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약가신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这一颗忏悔的心，感恩的心，回报社会给我的这次机会，向受害者家人赎罪，报答养育我的父母。我愿意给张淼的家人父母养老，我愿意给他们当牛做马，祈求他们的宽恕。政府再给我一次机会，我对不起他们。 재판부는 약가신에게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45,500위안의 배상금을 장묘의 가족에게 지불하라고 선고합니다. 하지만 장묘의 가족은 1심에서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한 배상금 받는 걸 거부합니다. 장묘의 남편 왕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그저 감형을 위한 추악한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고 제 아내의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약가신과 그의 가족이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이후 약가신의 아버지 약경위는 장묘의 가족의 배상금 20만 위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장묘의 가족은 이 역시 단칼에 거절합니다. 중국인들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액수의 돈임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장묘의 가족을 응원했습니다. 2010년 4월 28일 약가신은 항소합니다. 초범인데다 자수했고 피해자 측에 충분한 금액의 배상금을 줄 의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11년 5월 20일 섬서성 고급인민법원은 약가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11년 6월 7일 약가신의 형이 집행됩니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장묘의 가족은 장묘의 어머니가 아프다며 약가신의 부모에게 이전에 주기로 약속했던 배상금 20만 위안을 달라며 약가신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에 약가신의 부모는 아들도 죽고 없는 마당에 무슨 배상금이냐며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장묘 가족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화가 난 장묘의 아버지 장평선은 신의를 지켜야 할 사회 고위층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 약가신의 부모를 고발합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내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까지 받았던 장묘 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받았던 위로금은 다 어디에 쓰고 이제 와서 가해자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냐며 장묘 가족을 비난합니다. 장묘 가족은 장묘의 어머니가 어디가 아픈지 병명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법원은 이번에는 약가신 가족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미 약가신의 사형이 집행되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며 배상금은 이전에 이미 장묘 가족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약가신의 부모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합니다. 또한 장묘의 가족이 SNS에 약가신의 부모를 비방한 내용의 게시물을 10일 이내에 삭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